IT와 사회, 구글과 유튜브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성승화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송태규, 신동우, 임가은님과 함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구글 부분을 발표하고 유튜브 부분은 임가은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은 월드와이드 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 엔진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날마다 수억 번의 쿼리를 수신합니다. 웹페이지의 문자열을 탐색하는 것이 구글 검색의 주 목적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 모습입니다. 정말 많고 큰데요. 구글은 수집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초당 1.13 PB 용량으로 추정치는 약 120만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메모리 스토어,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 클라우드 빅테이블,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패너, 빅쿼리 등 6개의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에는 구글, 지메일, 크롬,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구글의 빅데이터 수집 방법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구글이나 유튜브의 계정에서 구글이 이용자를 분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 기록 혹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구글은 당신의 성별, 나이, 자택, 직장 등의 모든 성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이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이런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서 모든 검색 기록과 위치 및 이동 경로 등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구글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약 6개가 있는데요. 상세 정보, 위치 정보, 프로필, 좋아요와 싫어요, 당신의 미래, 거미와 거미줄입니다. 이 거미와 거미줄은 후에 발표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모국어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당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구글은 개인의 얼굴 인식 기능과 구글 포토스 태그를 사용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 녹음 프로그램과 허용한 제3자 어플을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도 파악하고 있죠. 구글은 웹사이트의 마이 액티비티에서 사용자의 녹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당신의 종교를 알 수 있고 검색 기록을 추적해서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투표 성향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건강이나 어떤 피트니스와 관련된 정보 또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휴대폰을 다른 기기 장치와 동기화를 했나요? 그렇다면 구글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문제는 와이파이, GPS,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당신의 위치가 모니터링 됩니다. 특정 장소에 머문 시간이라든지 방문한 장소, 소요된 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자택과 직장을 알아냅니다. 만약 구글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웨이즈를 사용하면 괜찮을까요? 구글은 구글 지도와 웨이즈 프로그램의 모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의 프로필을 감시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친구의 프로필을 통해서 당신을 감시하기도 하죠. 구글은 지메일, 행아웃, 안드로이드 기기를 검색하여 누구와 이야기하는지까지도 알아냅니다. 더불어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기타 연락처,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등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지요. 캘린더 정보를 수집해서 당신이 언제 누구를 만난지도 알 수 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 구글은 당신의 개인 이메일을 스캔하여서 자동으로 웹사이트 제한과 타겟 광고를 생성했습니다. 보안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나서는 구글이 이메일 스캔 행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지메일 사용자에게 전송된 모든 이메일 정보를 스캔합니다. 지메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구글은 수집한 정보 저장 기간과
제3자 광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송한 비디오와 사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보안적으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다음으로는 좋아요와 싫어요입니다. 구글은 당신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알고리즘을 터득합니다. 유튜브에서 특정 비디오를 시청할 때마다 알고리즘을 터득하기도 하죠. 혹은 광고를 클릭하거나 숨기면 알고리즘이 또 터득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뭐 장바구니에 담기 등 아니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까지 알고리즘을 터득합니다. 파티나 식당에 가려고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영화나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여행을 떠나거나 특정 휴양지를 방문할 것인가요? 이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한 적이 있다면 구글은 당신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미와 거미줄인데요. 구글이 거미라면 구글 크롬은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크롬은 구글에서 검색한 모든 항목, 방문한 사이트, 북마크한 웹사이트, 시청한 모든 유튜브 동영상 등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수집되는 구글 크롬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모든 구글 또는 유튜브의 검색 기록이라든지 이번 달에 검색한 횟수 아니면 클릭한 모든 웹사이트 혹은 Gmail 대화 횟수 아니면 다운로드한 어플, 확장 프로그램 혹은 크롬 브라우저 설정 등 다양한 것들을 어, 기록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인수인데요.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업 인수입니다. 구글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인수한 기업은 총 270개, 매월 1.2개를 인수한 셈인데요. 그중에서는 유튜브와 모로토라와 같이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구글은 기업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이닝을 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텍스트 마이닝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먼저 텍스트 마이닝은 정해진 구조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 속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패턴이나 추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유튜브,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위치 정보, 게시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머신러닝인데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기법입니다. 수집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자동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맨리듀스 프로세스라는 또 추가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구글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분산 명령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2004년에 발표한 소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맵리듀스라는 단어는 맵과 리듀스의 합성어인데요. 처리되는 프로세스 과정은 인풋, 스플리팅, 매핑, 셔핑, 셔플링, 리듀싱, 파이널 리절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글은 세계 각지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서버들이 동시에 병렬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합니다. 빅데이터의 병렬 처리 시스템은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병렬 처리를 하면서 쉽게 쪼개서 전달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먼저 장점은 단순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구조와 독립적이고요. 확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복잡한 연산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DBMS가 제공하는 스키마, 지뢰 언어, 인덱스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맵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리듀스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즉, 맵 리듀스는 벽열화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구글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가족 정보 수집입니다. 이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한 이후 미친 듯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음성 정보를 통해 가족 원수를 추측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IP 기기와 계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GPS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압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한 것입니다. 구글 트렌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키워드의 지수와 도표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개표 당시 구글 트렌드는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고 실제로 이번에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었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역시 구글 트렌드는 트럼프의 우세를 점쳤고 그 결과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대선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후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임가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튜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며 미디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시대이기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한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각각의 개인 채널을 제공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개개인의 소비자 정보를 토대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콘텐츠 큐레이션이란 여러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만을 취합, 선별, 조합, 분류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콘텐츠 큐레이션은 세대를 거듭하며 예전의 단순 정보 수집 목적에 그치지 않고 신기술과 결합하며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적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콘텐츠 큐레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모으고 분석하기에 탁월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의 취향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진실성과 진정성, 관련성이 증가되므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실시간성과 가독성이라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보다도 이슈의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공개 채널에서 개인들의 대가 없이도 일정한 질적 수준을 갖춘 피드백을 보여주며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의견을 남기고 타인의 코멘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는 양에 제한이 없습니다. 범세계적으로 무제한 수집된 정보도 텍스트 마이닝 툴을 이용하면 쉽게 정량화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수많은 개념들을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들 사이의 연결,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해내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이며 이는 기계학습, 인덱싱, 언어 처리, 온톨로지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처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도 무리 없이 분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대하면서도 관련성 높은 빅데이터를 수집했으니 이제 콘텐츠 큐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목적의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후보 생성과 랭킹 모델을 분리하여 따로 설계합니다. 먼저 후보 생성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아랫부분은 입력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들을 평균 처리하여 영상 벡터로 변환하고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 역시 평균 처리 후에 검색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지오그래픽 인베딩, 이그젠플레이지, 성별 등의 특성을 인베딩합니다. 검색어를 시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평균 처리하여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 검색어에 대한 부분만 학습하여 최근 검색어에 대한 영상만 추천하도록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넣지 않고 평균으로 처리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딥러닝에 대해 검색하고 영상을 봤다고 했을 때
유튜브 추천 영상에 딥러닝에 관한 영상만 추천 영상으로 뜬다면 사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접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랭킹 네트워크입니다. 랭킹 네트워크는 후보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와 달리 추천된 영상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특성들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딥러닝을 통해 학습된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핸드라이팅 피처를 사용하여서 대략 수백 개 정도의 피처가 사용되는데 영상 임베딩, 사용자와 영상의 언어, 마지막 시청 시간, 사용자의 시청 여부 등을 이용합니다. 시청 여부는 이전 추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0, 시청했다면 시청한 시간을 입력하여 가중치로 줍니다. 여기서 영상 클릭 여부가 아닌 영상의 시청 시간을 가중치로 두는 이유는 광고성, 낚시성 영상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단순 클릭 여부만으로 영상을 추천할 경우에 영상의 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클릭을 유도하고 막상 내용은 다른 영상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CTR로 최적화를 진행하면 낚시성 비디오가 많이 걸리고 단순히 시청 시간만 고려하면 길이가 긴 영상이 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는 추천 동영상을 이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선호하여 이용하게 되는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머신러닝을 적용한 인공지능이 그것을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영상을 추천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더 양질의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의 특성인 소셜 카테고리도 지원합니다. 소셜 카테고리란 지인들과 동영상을 공유하여 같이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인 공유, 자신의 선호도를 알릴 수 있는 좋아요와 싫어요 기능, 그리고 영상에 대한 반응을 적을 수 있는 댓글이란 기능이 있는데 좋아요랑 싫어요라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도를 알리기 때문에 유튜브에 내재한 AI는 그 패턴을 분석해서 더 높은 질의 맞춤 동영상을 추천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댓글도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데 미리 입력된 긍정적인 키워드와 부정적인 키워드의 댓글에서의 사용 빈도를 계산하여서 맞춤 동영상을 추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광고 콘텐츠도 추천 동영상을 AI가 추천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관심 있는 콘텐츠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유사성이 높은 광고일수록 해당 이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만큼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1만 명의 콘텐츠 조정팀이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튜브는 이 사태에 AI 기반 중재로 전환하여 업체 컴퓨터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동영상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국외에서는 디모너티제이션, 통합성 정지 또는 단순히 옐로우 돌러 사인이라고 불리며 국내에서는 노란 딱지라 불리는 이 제도도 머신러닝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제도는 유튜브가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광고를 붙인 유튜브 게시물이 유해한 게시물일 경우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 주의 요청으로 인하여 시행되었다는 것이 유튜브 측의 의견입니다. 콘텐츠 큐레이션의 추천 동영상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인터넷 활동으로 본인도 모르게 데이터가 쌓여서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여도 인공지능이 해결하기에 데이터 처리 속도나 인건비 절약 등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한 소비자 니즈 파악을 모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추천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필요한 수준의 데이터가 수집돼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콘텐츠 조정 AI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건비 절약, 잠재적으로 유해한 동영상을 식별할 수 있지만 삭제할 항목을 결정하는 데는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AI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인간 중재자는 제거되는 항목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갖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노란 딱지의 장점은 빠른 속도로 인한 이용자 보호입니다. 이용자가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기 전
콘텐츠를 빠르게 제한하므로 이용자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딱지의 기준은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 11가지를 노란 딱지 사례로 제시했는데 이들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건전한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어 일부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글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온라인 생활은 더욱 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대가는 보안의 취약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보안을 철저히 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